안녕하세요. 서미화 연구원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다양한 의약품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의약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트 파마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올해 5,170억 달러, 합성 의약품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20억 달러로 굉장히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요인은 인구의 고령화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파악되면서 기존에 치료하지 못했던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법에 따라서 의약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법에 따라서 의약품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을 의미를 하고 바이오의약품은 생명체를 기반으로 해서 생명체에서 의약품을 추출을 하거나 생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 바이오의약품이 화학의약품, 합성의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낮고 효능이 좋은 의약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바이오의약품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다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약 부분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합성의약품은 그냥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신약으로 분리가 되고요. 합성의약품의 효능을 조금 더 높이게 되면 계량신약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이오의약품에서는 바이오베터라고 불립니다.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모두 다 오리지널의 특허가 끝나게 되면 특허 만료 시기에 복사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은 제네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바이오의약품에서는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이오와 시밀러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이 복제품이라고 바이오시밀러라고 불리는데요. 합성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의약품은 똑같이 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하다라는 의미의 시밀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연구를 잘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올해까지는 급성장하는 시기였고요. 연간 54%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프로스트 설리반 자료에 의하면 5년 뒤인 2026년까지는 연간 17%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 신약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의약품의 신약과 유사하긴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약 개발 과정은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평균적인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전 과정의 소부물질 발굴 이후에 전임상 그리고 1상부터 3상까지를 거칩니다. 시판 이후에 임상 4상을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일단 전임상 단계는 비임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동물 실험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있는지, 효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고요. 특히나 부작용, 독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알아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평균적으로 7년, 3년에서 6년 소요되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람 임상 비해서 오히려 긴 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임상시험,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상 1상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약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작용 없는지, 독성이 없는지 판단하는 단계고요. 원래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지만 최근에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임상 2상 단계를 들어갑니다. 임상 2상은 소규모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부작용, 독성 실험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또 유효성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임상 2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3상 전에 최적 용량, 용법을 결정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2상이 끝나게 되면 다음은 3상입니다. 상업화 전에 마지막 임상 단계고요. 대규모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입니다. 임상 2상 대비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여기 이 단계에서도 당연히 안전성 그리고 효능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이후에는 판매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규제기관에서 승인이 된다면 판매가 개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임상 성공 확률입니다. 굉장히 많은 임상들이 성공도 하지만 사실 실패하는 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항암제, 비항암제의 성공 확률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임상 1상에서 최종 승인까지 성공 확률을 찾아보면 비항암제 같은 경우에 12%,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7%입니다. 항암제의 성공 확률이 더 낮습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약이 굉장히 많고요. 그 약 대비에 효능이 좀 더 좋은 약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성공 확률을 조금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임상 1상에서 최종 승인까지 그냥 일반적인 의약품의 성공 확률이 10%라면 희귀질환 의약품 같은 경우 25%로 성공 확률이 좀 비교적 높습니다. 그 이유는 희귀질환 의약품은 사실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옵션이 거의 없어서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질환별 시장 규모입니다. 이벨리에이트 파마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질환별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 항암제입니다. 다음은 감염질환, 그 다음은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시장 규모가 형성되지 않은 질환도 뒤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들을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치료 방법에 따른 의약품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를 했던 것은 유전자 발현을 끌 수 있는 이런 치료제 시스템입니다. 유전 물질인 DNA는 RNA로 바뀌고 RNA가 단백질이 됩니다.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는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이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없애는 방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DNA 경우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이고 RNA 경우 RNAi, RNA 간섭 방법,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 프로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치료의 방법들을 비교해서 보면 크리스퍼, RNAi, 프로탁 방법 같은 경우에 세포의 표적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선택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방법 모두 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들입니다. 처음으로는 이 DNA를 제거할 수 있는 크리스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퍼는 저희 유전자 가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 캐스9이라는 효소, 가이드 RNA라고 해서 DNA를 찾는 그런 RNA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가서 가이드 RNA가 상부적으로 붙게 되고요. 이 캐스9이라는 단백질은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이 부분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DNA를 타겟팅을 하는 거고요. 이 없어진 부분은 다른 유전자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이어지면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부분을 저희는 없앨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RNA 간섭, RNAi 치료제 방법입니다. 오른쪽도 같이 넣어놔 봤는데요. 최근에 RNA 치료제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들었던 그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NA 넣어줘서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전자 발현을 켜주는 그런 RNA 치료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RNAi 치료제, 질병 RNA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RNA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DNA가 이중 가닥입니다. 그래서 RNA의 단일 가닥에 타겟팅하는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상보적으로 붙고 이 이중 가닥이 만들어집니다. RNA 자체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이 이중 가닥이 만들어지면 이 자체가 신호가 되고요. RNA가 다 부서져 버린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없애고자 하는 RNA를 이런 방법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탁,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을 약물을 더 첨가해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없애고 싶은 단백질이 있다면 그 단백질이랑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게 프로탁이라는 치료제고요. 이 프로탁이라는 치료제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없애고자 하는 단백질과 E3 효소가 연결이 됩니다. 효소와 연결이 되고 이런 신호를 이제 주게 되면 단백질이 유비키티네이션이라고 이런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이 신호에 의해서 우리 몸의 휴지통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프로테아즘으로 가서 단백질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질병 단백질을 다 부서뜨렸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굉장히 이 프로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특히 하반기에 이 뉴릭스, 키메라, 시포라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세 회사 다 이 프로탁 관련 기업들이고 작년 상반기에 모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질병 단백질 제거는 아니고요. 세포치료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면역 관문 억제제부터 시작해서 칼티 치료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면역 관문 억제제는 반응률 자체는 낮지만 다양한 암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카티 치료제, 혈액암 치료제로 시판되었던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포치료제인데요. 이 세포치료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티 치료제도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카티 치료제, 이 킴리아라는 치료제가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에스카다 킴리아, 테카투스 정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17년에 처음으로 판매가 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카티 치료제의 한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치료제 비용이 드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티 치료제는 아직 혈액암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고형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형암 같은 경우 침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세 번째로 다양한 부작용 중에 사이토카인 신드롬이라는 부작용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포를 바꾸는 방법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에서 저 T의 의미는 T셀, 다양한 면역 세포 중에 T셀인데요. 이 T셀에서 이 세포를 NK 셀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자연 살해 세포,
라는 의미인데요. 이 세포로 이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글로벌리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기술 협약 현황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근입니다. 사실 19년부터 최근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 녹십자 랩셀에서 거의 2조 정도 규모로 이 CAR-NK 치료제 연구에 대한 기술 협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많이 NK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페이트, 엔칼타, 이뮤니티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CAR-NK,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딱 2017년 세포치료제, CAR-T 치료제를 개발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M&A가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이런 시기를 최근에 CAR-NK라는 세포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다시 재현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기초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